나폴레옹 1세는 프랑스 제1공화국의 군인이자 1804년부터 1814년, 1815년까지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였다. 코르시카 출신의 하급귀족으로 시작해 프랑스 혁명의 혼란한 시대 속에서 탁월한 군사적 재능을 통해 프랑스를 승리로 이끌며 당대 강국들이 있던 유럽을 석권하고 황제 나폴레옹 1세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샤를마뇨 이후 프랑스 최초의 황제가 된 인물이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의 사회적 격동기 후 제1제정을 건설했다. 제한통령으로 국정을 정비하고 법전을 편찬하는 등 개혁 정치를 실시했으며 유럽의 여러 나라를 침략하며 세력을 팽창했다. 그러나 러시아 원정 실패로 엘바섬에, 워털루 전투 패배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다.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 남긴 무공보다 평화 시기에 남긴 업적이 훨씬 더 빛날 정도로 다양한 면모와 모순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몽상가이면서 뛰어난 문장가였다. 그 당시 전 유럽이 나폴레옹의 군 지휘 능력을 경탄하며 알렌산드로스 대왕이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인상을 받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코르시카 섬 출신의 이 인물에 관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신비로운 인물의 비밀을 모두 파헤치지는 못했다. 흔히 볼 수 있는 나폴레옹의 초상화는 두 개의 뾰족한 끝이 있는 모자를 쓰고 전쟁터의 언덕에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는 러시아 원정에서 병사들이 모두 얼어 죽을 때까지 매년 전쟁을 치렀다. 나폴레옹에 관해 알고자 한다면 수천 권에 달하는 회고록, 일기, 편지, 자료 등을 읽어야 한다. 그런데 이 모두가 모순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는 다채롭게 이를 데없는 면모를 지녔고 전쟁터에서 남긴 무공보다는 평화 시기에 훨씬 더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나폴레옹의 아버지는 아들이 10살 때 프랑스로 건너가 아들을 소년사관 후보학교에 보냈다. 나폴레옹은 우선 프랑스어부터 배워야 했다. 그는 동료 학생들로부터 조롱당하는 외톨이가 되었고 도서관에서 책에 파묻혀 홀로 열심히 공부했다. 이 시기에 타인에 대한 불신과 타인과의 사이에 거리를 두는 태도가 몸에 배었다. 학교를 졸업한 그는 1784년 파리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 포병장교 수업을 받았고 24살 때 여단장이 되어 병사들의 우상이 되었다. 그는 장비나 급식이 형편없었던 오합지졸의 군대를 이끌고 막강한 적군에 맞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고 이탈리아와 이집트를 정복했다. 1799년 11월 9일 그는 군부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제한통령이 되어 프랑스를 통치하게 되었다. 그때 나이 겨우 30살이었다. 이때부터 그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당시 프랑스의 국가 재정은 파산 지경이었다. 국가 원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다. 그는 매년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1800년 프랑스 은행을 창설해 재정을 정비하고 국가 부채를 줄였다. 또한 중앙행정관청을 마련하고 사법제도를 개혁했다. 1801년에는 종교협약을 맺어 국가 정책을 펼칠 때 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802년에는 명예훈장 제도를 마련해 군사 공로와 민간 분야에서의 공로를 동등하게 인정했다. 1803년에는 그동안 큰 이익이 되지 못했던 식민지 루이지애나를 미국에 팔았다. 1804년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법전을 제정해 유럽에서 가장 근대적인 시민법을 만들었다. 학교와 대학, 연구소는 국가로부터 특별 지원을 받았고 새롭게 조직된 효율적인 경찰은 특히 남프랑스에서 창궐하던 강도 집단을 일망타진했다. 도로 건설과 항구 및 운하의 증축, 그리고 사회간접시설의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유럽에서 보기 드물게 상위용사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법 앞에서 만인의 평등을 보장했고 유대인 차별도 폐지했다. 프랑스 혁명 시기에 외국으로 망명했던 사람들도 귀환했다. 물론 이 경우 원래 소유했던 재산에 대한 반환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1799년 나폴레옹이 처음 권력을 잡았을 당시 프랑스는 농업국이었음에도 곡식 수요량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프랑스는 곡식과 포도주 생산에서 수요량을 초과했다. 이제 이 잉여 생산물을 누구에게 팔 것인가가 문제였다. 젊은 독재자 나폴레옹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짐은 10년 이상 끌어오던 영국과의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영토 때문이 아니라 누가 유럽 시장을 지배할 것인가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영국 해군은 해상무역과 모든 프랑스 항구를 차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 차단은 유럽 대륙의 시장도 차단하게 됨으로써 영국으로서도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 산업 발달이 늦어 교역이 부진했던 프랑스는 유럽 대륙의 시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영국은 전쟁을 선포했고 프랑스에 대항하는 동맹군들을 지원했다. 이 기고만장해진 프로이센은 1806년 나폴레옹에 대항해 싸우다가 패전하고 말았다. 나폴레옹이 선전포고한 전쟁은 1808년의 에스파냐 원정과 1812년 러시아 원정, 이 두 번뿐이었다. 결국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폴레옹은 몰락하게 된다.
나폴레옹은 영국에 대한 경제 봉쇄를 관철하기 위해 전쟁을 했다. 하지만 나폴레옹 자신은 예외 조항을 만들어 종종 영국과 무역 거래를 했다. 영국은 1811년에 흉작으로 인해 곡식 수입이 절실히 필요했고 프랑스 농민은 잉여 생산물을 팔고자 했다. 동시에 나폴레옹도 러시아 원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영국의 곡식을 팔아야 했다. 그는 적을 고객으로 만들었다. 경제 차단은 나폴레옹에게 고정관념으로 굳어졌고 자신을 과대평가한 결과이면서 동시에 몰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프랑스의 보호무역주의는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던 유럽 대륙에서의 자유무역에 해를 끼쳤다. 나폴레옹의 정책은 모순투성이었는데 나폴레옹 자신도 이 모순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어쩌면 이러한 모순 자체가 그의 특성인지도 모른다. 전쟁의 양상을 그토록 근본적이면서도 성공적으로 변화시킨 사람이 새로운 전쟁 기술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넘어 심지어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나폴레옹 군대의 총과 대포는 1770년에서 1780년 사이에 정비되고 나서는 거의 발전되지 않았다. 영국군은 유산탄과 아주 효과적인 로켓포를 보유하고 있었고 러시아군은 프랑스군의 총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사정거리가 먼 총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러시아군의 유탄포도 성능이 우수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이런 무기들의 기술 발전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프랑스 혁명군은 정찰용으로 풍선기구를 만들어 성공적으로 사용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이 기구를 없애버렸다. 어느 미국인이 나폴레옹에게 증기선 개발을 제안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지 1794년 플로드 샤프가 만든 전보 시스템만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계속 개량되었다. 거대한 군대를 움직였고 유럽 지도를 매년 변화시켰으며 왕조를 뒤바꾼 나폴레옹은 예술을 사랑했다. 젊은 시절에 소설과 수필을 쓰기도 했다. 그의 산문은 스탕다리 모범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유려했다. 기억력도 뛰어나서 자신이 좋아하는 코르네유의 작품을 몇 쪽씩 암송할 수 있었다. 독서량 역시 놀라울 정도였다. 여행을 하거나 원정을 떠날 때는 언제나 마차에 100권 이상의 책을 가지고 다녔다. 성경, 호메로스, 플라타르코스, 몽테뉴, 볼테르의 자이르,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의 애독서였다. 심지어 코란까지 읽었다. 그 사서는 신간을 모두 모아 그에게 보내야 했는데 심지어 모스크바까지 신간들을 보내곤 했다. 나폴레옹은 재능 있는 신진 작가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도 실시했다. 나폴레옹은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다. 자신이 좋아한 음악가인 조반니 파이시엘로를 8만 프랑의 연봉을 주고 파리로 초빙했다. 나폴레옹은 음악에 관한 한돈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탈리아 음악을 좋아했지만 당시 프랑스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모차르트도 좋아했다. 1805년에 전선으로 이동하며 우연히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를 관람하고서는 작품에 매료되어 이 오페라를 파리에서도 상연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4년 후 빈에서 다시 관람했다. 1809년 프랑스군이 빈을 점령했을 때 나폴레옹은 존경해온 요제프 하이든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집 앞에 보초를 세워주기까지 했다. 그 하이든의 음악에 얼마나 심취했는지 알려진 바 없지만 1800년 12월 24일 파리에서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초연되었을 때 이를 관람하러 가다가 폭탄 테러를 가까스로 모면한 일도 있었다. 시대를 앞서간 통일 유럽의 꿈. 그는 파리의 연극 극장과 오페라 극장의 상연 일정을 정확하게 통제했다. 그는 상연 작품들을 통해 자신의 정책 의도를 반영하고 프랑스의 영예를 높이고자 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음악을 들을 때는 공식적인 연주에서 요구했던 영웅적인 태도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 자신은 국민들에게 금지시켰던 음악들도 즐겨 듣곤 했다. 그는 오시안을 좋아했고 은은한 조명과 저녁 노을을 좋아했다. 그는 이탈리아 가수들이 소수의 현악기에 맞춰 노래하는 부드럽고 우수 어린 음악을 즐겨 들었다.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미동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는 이런 정적의 시간에 휴식을 찾는 것처럼 보였다.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그는 기분이 밝아져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시녀였던 클레어 드 레뮤샤의 말이다. 그는 국가 통치자로서 모든 예술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예술과 학문을 금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원하고 장려했으며 지원금도 아까지 않았다. 프랑스 혁명 기간에는 60명 이상의 작가와 저널리스트가 처형당했지만 나폴레옹은 단 한 명도 체포하지 않았다. 사토브리앙이 1807년에 자신이 간행하던 메르큐리지에서 나폴레옹을 암암리에 비판하자 그는 파산 직전에 있었던 이 잡지를 사들이도록 지시했는데 그 금액은 사토브리앙이 성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액수였다. 사토브리앙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고 저술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젊은 시절에는 꿈꾸는 것이 항상 낙이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는 나폴레옹은 저녁 노을이 질 때 날씬한 금발 여성이 하얀 옷을 차려입고 나무들이 우거진 숲을 산책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멋진 일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러한 꿈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유희에 그쳤다. 정치가 나폴레옹이 꾼 꿈은 다른 것이었다. 그는 프랑스가 주도하는 통일 유럽을 구상했다. 그는 피레네 산맥에서 바르샤바까지, 암스테르담에서 팔레르모까지, 그리고 코펜하겐에서 라구사까지 이어지는 통일 유럽을 실현하고자 했다. 통일 유럽은 달일 화폐와 단일 도량형, 십진법을 사용하며 프랑스식의 근대적인 행정부와 단일 법체계를 갖추도록 구상했다. 나폴레옹은 이러한 계획을 자신이 점령한 국가에서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시대를 앞선 이원대한 계획은 그 자신이 일개운 민족주의와 자신들의 사적 이익에만 몰두한 제후들의 편협한 사고 방식에 가로막혀 좌절되고 말았다. 통일 유럽의 모델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하지만 나폴레옹을 파과자나 착취자로만 보는 사람은 1821년 그가 죽었을 때 왜 유럽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는지, 그리고 왜 19세기 말까지 전 유럽에서 나폴레옹 숭배가 유행처럼 번졌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시기의 나폴레옹 숭배는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다양했다. 프랑스의 참전 군인들이 자신들의 지휘관을 신격화하는 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나폴레옹 때문에 희생당한 독일 병사들의 숭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바로 이들이 나폴레옹을 우리의 황제라고 부르며 존경을 바쳤다. 이들은 나폴레옹의 생일날인 8월 15일을 참전용사협회의 창립일로 삼아 노래까지 지어 부르며 나폴레옹을 기념했다. 독재자로 불리던 사람이 갑자기 자유의 수호자로 숭배받게 된 것이다. 나폴레옹 숭배는 1871년 독일 제국이 수립될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독일의 시인 하일리히 하이네는 나폴레옹, 그는 어느 모로 보나 신이다라고 그를 예찬했다. 하이네와 같이 나폴레옹을 숭배한 사람은 수백만 명에 이르렀다. 나폴레옹이 유럽의 각 나라 국민들에게 어떠한 희생을 요구했든 그는 죽은 지 100년이 지나도록 근대적인 통일 유럽의 대부이자 사회정의의 수호자로, 또한 진보의 대명사로 일컬어졌다. 프랑스 혁명이 이룩한 수많은 업적들은 나폴레옹의 군대에 의해 전 유럽으로 전파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폴레옹 법전의 일부는 유럽 각국의 법에 도입되었다. 나폴레옹이 실행에 옮긴 유대인 해방은 잠깐 동안만 철회되었을 뿐 1850년경에 다시 전 유럽에서 실시되었다. 배심 재판과 우측 통행도 나폴레옹이 남긴 유산이다. 나폴레옹은 근대적인 행정 시스템을 전 유럽에 전파했다. 하지만 황제 나폴레옹은 생전에 내 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고 고백했고, 죽기 직전 그가 남긴 말은 단 3마디로 전해진다. 프랑스, 군인, 조세핀. 또 그는 언젠가 자신이 쓴 글에서 자신은 항상 평화만을 원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인류를 위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말이다.